아저씨, 100원만 주세요. 한겨울밤 영등포역 앞 인도 모퉁이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추운데 여기서 뭐하니?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약을 사야 해요. 영등포역 앞 거짓골의 새 쌍둥이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조용히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국내 여러 요양병원을 가진 백만장자 한성우 회장의 시선이 아이들이 내민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고 바랜 하늘색 실팔찌. 그 팔찌는 6년 전 그가 사랑했던 전처 수진과 서로의 손목에 나누어 찼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너희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아이들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허름한 여관 철제 계단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전처 수진을 알아본 한성우 회장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과 따뜻한 봄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의료기업 한성메디컬의 대표 38살 한성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영등포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맞춤 수트 위에 걸친 검은 롱코트, 은은한 광이 도는 명품 시계, 고급 승용차 키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잘 나가는 사업가의 전형이었죠. 하지만 퇴근 시간은 훨씬 지났는데도 성우는 좀처럼 의자에서 몸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성 메디컬 최상층, 늦은 밤. 사무실 대부분의 불은 꺼져 있고 한성우의 방만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매출 그래프와 보고서들이 떠 있었지만 성우의 시선은 한참째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고급 승용차 키, 명품 시계, 수많은 트로피와 상패들. 손끝이 그 사이를 천천히 훑다가 서랍 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성우는 조용히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파일들 사이에 끼워진 작은 봉투 하나. 봉투 속에는 이미 모서리가 다 해져버린 결혼식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성우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 안에서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사진 속 서연의 손목에는 하늘색 실팔찌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른손목도 무의식적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오래전 팔찌가 닿아 있던 자리.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가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옅게 피식 웃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앞에 텅 빈 거실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책상 위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차로 귀가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도로가 전부 막혔습니다. 비서 윤재훈의 목소리였죠. 알았어. 차는 두고 영등포역 쪽으로 걸어가 볼게. 전화를 끊고 코트를 여민 성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돌아가 봐야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거실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 차가운 간접 조명. 그곳은 6년 동안 변한 게 없었습니다. 빌딩 1층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유리문을 여는 순간 거대한 흰 커튼처럼 눈발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와,
경비 아저씨가 문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걸어가시기엔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역까지만 가볼게요. 성우는 코트깃을 여미고 천천히 빌딩 앞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성 메디컬 건물 외벽에는 커다란 네온 간판과 회사 광고판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의료기업 한성 메디컬, 사람을 살리는 기술. 문구가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잠시 광고판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도에는 퇴근하지 못하고 회사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커플끼리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 아이가 아빠 목에 엎여 툭툭 졸며 기대는 장면들이 눈 사이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면 성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집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불 꺼진 현관, 살아있는 기척 없는 거실, 대충 벗어놓은 코트와 양복, 전원이 꺼진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 이제 그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보라는 어머니의 말이 수없이 떠올랐지만 그 새로라는 말에 한 번도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발 아래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길가 가로수에는 흰 눈이 수북이 쌓여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영등포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성우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코끝이 시렸지만 그보다 더 시린 건 가슴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6년. 숫자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이혼을 하고 또 사랑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은 딱 그날 법원 앞에서 멈춰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성우는 눈을 털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 같은 발걸음이 영등포역 광장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영등포역 광장은 눈과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를 칭칭 두른 사람들, 쪼그려 앉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역 안으로 들어가려는 인파가 줄을 이어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습니다. 입김이 허공에서 하얗게 흩어졌죠.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100원만 주세요. 너무 작아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광장 구석, 가로등 불빛이 잘 닿지 않는 곳. 거기에는 6, 7살쯤 되어 보이는 새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서로 꼭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전날 밤, 영등포역 근처 노숙인 쉼터 작은 방 한켠, 낡은 전기장판 위에 이불 하나를 네 식구가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기침을 참으려다 실패하고 손등으로 입을 막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엄마, 또 아파? 가운데 누워있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발엔 빨간 줄무늬 스웨터를 입은 아이 민준이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서연은 애써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빵 한 줄, 빈 우유팩 서너 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도 빵 먹어? 회색 스웨터를 입은 민찬이가 물었습니다. 응, 빵도 먹고 좋은 거 생기면 더 먹고. 좋은 거? 갈색헌 스웨터를 입은 막내 민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살짝 숨을 골랐습니다. 민준아, 어제 쉼터 아주머니가 뭐라 그랬지?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해보래.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추운 날에는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도 많다고 그랬지. 서연은 아이들을 천천히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아파서
일을 예전처럼 많이 못 나가잖아. 그래서 내일은 엄마 대신 너희가 조금만 도와줄래? 우리가? 아이 셋이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응,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연은 손을 모아 아이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아이들이 서툴게 따라했습니다. 아저씨 100원만 주세요. 저기요 100원만. 민호가 중간에 웃음이 터져나와 킥킥댔습니다. 장난 아니야 민호야. 민준이가 눈을 흘겼습니다. 진짜야. 엄마가 약도 사고 너희 밥도 사야 하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이 셋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약 사줄 거면 할래. 나도 아저씨한테 말할 수 있어. 서연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속으로는 수십 번 사과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끝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튿날 밤 영등포역 광장에서 아이들이 입 밖에 낸 아저씨 100원만 주세요. 라는 말은 그렇게 전날 밤 쉼터에서 작게 여러 번 연습했던 말이었습니다. 서로 닮은 얼굴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가운데 아이는 바랜 빨간 줄무늬 스웨터에 얇은 점퍼 하나, 양옆 아이들은 누덕누덕한 회색 갈색 스웨터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눈에 젖어 축축해진 운동화, 마른 다리는 떨리고 젖은 검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볼은 추위에 얼어 빨갛게 부어있고 얼굴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과 흙먼지가 엉겨붙어 있었죠.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애써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성우 역시 무심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가운데에 앉아있던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성우의 롱코트 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진짜 100원만요.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약 사야 돼요. 거짓말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을 본 순간 성우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눈동자,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성우는 아이의 귀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른쪽 귓불, 콩알만 한 갈색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 둘의 귓불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한성 집안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특징이었습니다. 성우 역시 오른쪽 귓불에 같은 점이 있었죠.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고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아이들 손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눈갓대가 뒤섞인 작은 손목에 낡았지만 하늘색 실팔찌가 각각 하나씩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색이 발에 군데군데 색이 끊어질 듯 해졌지만 매듭 만큼은 묘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3번 꼬아 올린 뒤 양쪽 줄을 교차해 묶는 다소 특이한 방식. 세상에 팔찌 매듭이 한두 가지겠냐마는 성우는 그 매듭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6년 전 어느 크리스마스 저녁 직접 만들어 그에게 건네던 한 사람.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우리 둘만의 팔찌. 수줍게 웃던 얼굴, 환하게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던 눈매. 그 모든 기억이 영등포역 한복판에서 눈발 사이로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 셋은 동시에 말을 멈추고 천천히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광장 끝, 사람들이 잘 지나지 않는 어두운 구석, 눈이 수북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성우는 숨을 삼키며 그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눈더미 사이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볼은 홀쭉하게 꺼져 예전에 통통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 얼굴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 6년 전 악을 쓰며 도장을 찍고 돌아섰던 전처 이서연. 그녀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새쌍둥이 아이들이 비틀거리며 달려와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눈 떠. 눈 좀 떠봐. 하지만 서연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영등포역 광장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숨을 거의 안 쉬어요. 119 상황실의 대답은 잔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폭설로 도로가 전면 통제된 상태라 해당 구역은 출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처 응급실까지 직접 이송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아이 중 한 명이 성우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성우는 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코트를 벗어 서연의 몸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몸, 어깨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희미했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따라와. 절대 떨어지지 마. 성우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움켜쥐었습니다. 눈밭 위로 4사람의 발자국이 정신없이 찍혀나갔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성우가 들어섰습니다. 의료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체온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하고 링거 잡으세요. 서연은 의료진에 의해 성우의 등에서 조심스레 내려져 응급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아이 셋은 입구에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성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성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심한 폐렴에 영양실조가 겹쳤습니다. 이 상태로 밖에 조금만 더 계셨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폐렴, 영양실조, 아이 셋을 혼자 키우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삶을 살았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겁니까?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며칠은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창 너머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서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지만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응급실 옆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있고 조용한 TV 뉴스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의자 끝에 앉아 발끝만씩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옆 바닥에는 새 쌍둥이가 서로 기대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안으로 들어간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춥지 않아? 대답 대신 아이들의 작은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이미 한계를 넘은 지 오래인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코코아 3캔을 뽑아 아이들 손에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마셔. 금방 따뜻해질 거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입김을 호흡 불며 조금씩 코코아를 들이켰습니다. 한 모금, 2모금. 곧
캔은 바닥이 보였습니다. 맛있어요, 아저씨. 가장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반짝이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 아이일까? 정말 내 아이들일까?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귓불을 만졌습니다. 똑같은 위치의 점, 그리고 똑같은 하늘색 팔찌 매듭. 뭐라도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서연이 버텨주는지가 먼저였죠.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응급실 불빛만 붉게 깜빡였고 대기실 난방은 약해 아이들의 어깨가 더 웅크려졌습니다. 여기 이불 좀 더 가져다 드릴게요. 간호사가 얇은 담요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성우는 아이들에게 담요를 둘둘 말아 덮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 셋은 성우 양옆과 무릎 위에 기대어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그의 옆구리를 간지렸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병실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구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회장님, 윤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양손에는 간단한 세면도구와 옷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회사에 안 계시길래 혹시 여기 계실 것 같아서요. 성우는 잠시 시선을 떼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만 돌렸습니다. 왔구나. 재훈은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서연, 그 옆 비어있는 보호자 의자 하나. 아이 셋은 대기실에서 가져온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소파에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겨우 재웠어. 성우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아이들 혹시... 성우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애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봤냐고 묻고 싶지? 재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기 오른쪽 귓불을 손으로 가볍게 만졌습니다. 귓불점도 똑같고 팔찌 묶은 방식도 똑같아. 근데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정말 내 애들이 맞을까봐. 그리고 정말 맞다면 이 6년 동안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싶어서 말끝이 떨렸습니다. 윤재훈은 잠시 말이 막혀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인. 네. 정말 회장님 아이들이 맞는지 확실히. 성우는 유리창 너머 서연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게 두렵다. 그래도 재훈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확인해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늘 회장님 곁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회장님은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우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나 훈계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재훈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그냥 보고만 계시기엔 너무 큰일 같습니다. 잠시 침묵. 곧 이어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인해보자. 그게 비겁하지 않은 마지막 방법 같네. 다음 날 아침,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천천히 눈을 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낯선 병실과 하얀 벽 링거줄을 확인했습니다. 여긴 어디야? 그때 유리창 건너편에서 서 있는 성우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성우가 들어섰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많이 놀랐지. 서연은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쓰러졌어. 아이들이 알아요. 당신이 날 여기 데려왔다는 거. 서연은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성우가 급히 다가가 말렸습니다. 그냥 가요. 서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성우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빚이라니 우리 사이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요? 서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요? 6년 전에 이미 남이었잖아요. 서연아, 할 말 없어요. 나 퇴원할게요. 서연은 링거줄을 빼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티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 서연아, 아이들은 어디 있어? 서연은 대답 대신 창밖 어딘가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들은 당신하고 상관없어요. 그녀의 손목에서 낡은 하늘색 팔찌가 슬며시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퇴원을 고집했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퇴원하시면 다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최소 며칠은 더 계셔야 합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원비 없어요. 그때 성우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모시고 온 환자니까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싫어요. 당신 돈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 쓴다고 생각해. 서연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대기실에서 자고 있어. 밤새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보고 싶다.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훈아. 네, 회장님. 부탁할 일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이서연. 6년 전에 나랑 이혼한 사람이지. 윤재훈의 숨이 잠시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능력 있는 비서였지만 회장의 개인사는 거의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봐줘. 아이들이요? 응. 영등포역 앞에서 본 새 쌍둥이 남자애들. 6살쯤 된 것 같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윤재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윤재훈의 발걸음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먼저 서연이 실려왔던 응급실 기록부터 조회했습니다. 주소란에는 영등포역 인근 노숙인 쉼터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은 직접 그곳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2층, 층계찬마다 난방이 되지 않아 찬 공기가 감돌고 철제 2층 침대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있는 작은 공간.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요? 쉼터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푸근한 여자였습니다. 아, 그 엄마요. 여기 오신 지 한 석 달쯤 됐어요. 아이 셋 데리고. 처음부터 몸이 안 좋으셨습니까? 처음에 올 때부터 기침이 심했어요. 근데 본인은 괜찮다고만 하셨죠. 밤낮 일만 나가시길래 다들 걱정했어요. 봉사자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보이고 기침할 때마다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굽히면서도 아이들 굶게 할 수 없다면서 절대 안 쉬더라고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안 하신 게 없어요. 새벽에는 청소, 낮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편의점, 밤에는 택배 분류. 하루에 서너 군데씩 옮겨 다니셨어요. 아이들 아버지 이야기는 혹시 들으신 게? 봉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이들도 아빠 얼굴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얘기만 나오면 이서연 씨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서 윤재우는 조용히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으셨어요. 봉사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밥 먹을 때도 동화책 읽어줄 때도 늘 웃으면서 괜찮다고, 우린 잘 살 거다고. 근데 아이들 재우고 나면 구석에서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소리도 안 내고. 윤재우는 서연이 일했던 가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영등포역 근처 허름한 24시간 식당. 이서연? 아, 그 아줌마. 식당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설거지랑 홀 서빙했어요. 한 1년 넘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실했죠. 진짜 성실했어요. 시키는 거 뭐든지 말없이 했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했고. 사장은 담배를 비벼 끄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몸이 문제였어요. 일하다가 쓰러진 게 내가 본 것만 3번은 돼요. 병원 가라고 해도 돈 없다면서 버티고. 그렇게 해서 그만두신 겁니까? 아니, 내가 자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어. 나중에 들으니까 길에서 쓰러져서 쉼터로 갔다더라고. 윤재우는 메모장을 덮고 이번엔 청소 용역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사 건물 뒤편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사무실. 이서연 씨요?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 밤 청소 인력으로 잠깐 썼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조용했어요. 티도 안 내고 묵묵히 하더라고. 사장은 창밖을 잠시 보더니 기억을 떠올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밤 2, 3시쯤 되면 앉아서 하품이라도 하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서서 일했어. 근데 문제는 몸이었지. 몸이요? 계단 닦다가 갑자기 주저앉더라고. 난 농담인 줄 알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웃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니까. 사장은 담배를 비벼 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그냥 웃어요. 애새 키우려면 지금 쓰는 돈 하나도 아까워서요. 그 말 듣는데 괜히 미안해지더라고. 윤재우는 조용히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애들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야근 끝나고 돌아가면서 애들이랑 먹을 빵이랑 우유 사간다고. 그 얘기할 땐 진짜 엄마 얼굴이었어.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남편은 뭐 하냐고. 근데 그 사람 잠깐 멈추더니 우리 집엔 엄마랑 애 셋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좀 이상했지. 며칠 밤을 새우며 서류를 모은 윤재우는 마침내 두꺼운 봉투 하나를 들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성우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느라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그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습니다.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를 받은 기록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지하에서 살다가 계속 더 싼 곳으로 옮겼고요. 곧 반지하에서도 쫓겨나 쉼터로. 성우의 손등 위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알바는 식당, 편의점, 청소, 야간 일용직, 하루에 3-4개씩 뛰었습니다. 자주 쓰러졌지만 병원은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아이들 분유값과 기저귀값 벌기도 빠듯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에는 아이들 출생신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 남자아이들. 6년 전 겨울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랑 칸은 3장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움켜쥐어졌습니다.
주소는 6년 동안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전부 반지 하나 고시원, 마지막이 쉼터입니다. 윤재우는 마지막 장 한 장을 떼어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옛날 자료들까지 뒤져본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6년 전 이혼 당시의 정산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지급하신 10억 원 위자료, 서류상으로는 이서연 씨 계좌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입금 기록은 없습니다. 중간에서 회장님 어머니께서 가로채신 흔적이 있습니다. 성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제껏 성우가 알지 못했던 6년의 기록이 무심한 흑백 글자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맨 안쪽에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흰 웨딩드레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 그 옆에서 어색하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 그날 성우는 분명히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영원히 내 편이 될게. 그런데 6년 전 그 겨울 법원 앞에서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그에게 내렸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도대체 뭐였던 거지? 사진이 성우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성우의 머릿속도 6년 전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가 서연을 처음 본 건 한성 메디컬 본사 지하 매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고 맑은 목소리. 28배 이서연은 편의점 직원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봐도 고아 출신,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은 떠오르지 않을 얼굴이었죠. 삼각김밥이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시만요. 서연은 항상 먼저 인사했고 피곤한 얼굴의 회사 직원들에게도 꼭 한 번씩 웃음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세요? 그래도 꼭 밥은 챙겨 드셔야 해요. 이상했습니다. 커피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성우는 자꾸만 매점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야근하던 성우가 습관처럼 매점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한성우 씨. 이제 이름도 아세요? 이름표 보니까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밥은요? 또 그 소리야. 또라니요. 밥 안 먹으면 마음이 더 허해져요. 그 말에 성우는 괜히 가슴 한쪽이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영등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처음으로 데이트라는 걸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서연 앞에 성우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붉은 안감 위에 곱게 놓인 빨간 코트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마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응. 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서연이 코트를 입어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진짜 예쁘다. 눈가가 촉촉해져서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줄 거 있어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조그만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하늘색 실팔찌 2개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커플 팔찌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내가? 응. 요즘 이거 배우거든요. 이렇게 3번 꼬아 올리고 양쪽을 이렇게 교차해서 묶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만든 방법이에요. 서연은 먼저 성우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다음 성우가 서연의 손목에 팔찌를 걸어주었습니다. 영원히 같이 있자. 성우가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을 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해요, 성우 씨. 그날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결혼까지는 생각보다 금방이었습니다. 문제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우의 어머니 임미자. 보육원 출신? 매점 직원? 어머니의 표정은 처음부터 굳어 있었습니다. 저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 인생 꼬이는 거야. 엄마,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그냥 착해 빠져서 아무나 다 받아들이지. 임미자는 젊은 시절 혼자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 끝에 아들을 이만큼 큰 회사 대표로 만들어 놓았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재벌가 집안에 보내야 한다. 김 회장 막내딸, 너랑 맞선 보고 싶다더라. 서울대 나오고 집안도 좋고 얼굴도 반반하고. 관심 없어. 관심을 가져. 내가 지금 어떤 자리인데. 하지만 아들은 이미 서연과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밥상 차릴 때 숟가락은 여기 놓는 거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죄송해요, 어머님. 옷은 이게 뭐야? 우리 집 며느리가 이런 싸구려 옷을 입고 다녀도 돼? 이게 제가 가진 것 중에 그나마. 됐어.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보육원 아가씨가 뭘 알겠어. 서연은 상처를 받았지만 정작 성우 앞에서는 잘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 원래 욕도 많이 먹고 살아서 그렇게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미자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임미자는 몰래 점집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점쟁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사주 좀 봐줘. 고아 출신의 매점에서 일하던 애야. 점쟁이는 대충 사주를 들여다보는 신용만 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안 좋아. 이 여자는 남편 팔자 끊는 상이야. 남편 대운도 다 끊어먹고 집안 기운도 같이 망쳐. 임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떼어놔. 빨리. 애 생기기 전에. 그 말은 이미 그녀 안에 있던 두려움과 욕심을 한 번에 자극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임미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그 일 진행해요. 흔적 남기지 말고. 며칠 뒤 회사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성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성우 씨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이서연 씨 아시죠? 내 아내인데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이랑 결혼한 겁니다. 마음은 아직도 제 쪽에 있고요. 성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도훈아, 이거 좀 봐. 아니, 이제는 성우야. 흰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서연과 낯선 남자,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웃으며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사진을 내민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이게 뭐야? 너 아니야? 내 얼굴인데? 서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며칠 전 시어머니가 자신의 귀에 속삭였던 말이었습니다. 너 성우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져. 좋은 말로 할 때 끝까지 버티면 어디 가서도 일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서연아, 아니라고 말해. 제발. 성우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성우에게 하나의 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밤,
얇은 외투 하나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 하얀 눈발 사이로 두 사람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한 번 섞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먼저 나간 건 서연이었습니다. 눈 쌓인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뒷모습. 성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하늘색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팔찌를 잡아당겨 풀어낸 뒤 쌓인 눈 위에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돌아서 몇 발자국쯤 걷다가 동시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시 돌아가 팔찌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눈 속에 묻혀버린 뒤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팔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찍이 서 있던 서연은 조용히 눈속을 뒤져 그 팔찌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서연이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창문은 반쯤 땅에 박혀 있어 낮에도 어둑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며칠 계속되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하나 샀습니다. 설마 좁고 눅눅한 화장실에서 테스트기를 확인한 순간 두 줄.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지금이야? 배를 감싸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리고 싶었습니다. 성우 씨,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법원 앞에서 등을 돌리고 떠난 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하지 마. 지금 다시 나타나. 당신 아이예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그에게 짐이 될 거란 걸 서연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지킬게. 서연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그날부터 서연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저녁에는 편의점, 밤에는 빌딩 청소, 새벽에는 택배 분류. 몸은 무너져 가는데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올랐습니다. 사장은 이제라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애기 먼저 생각해야지. 쉬어. 지금 쉬면 나가야 돼요, 여기서. 죄송해요. 좀만 더 할게요. 만삭이 되어도 서연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배를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허리를 짓누르는 듯한 통증, 진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119를 누르려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병원비. 하지만 배를 찢어 놓을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오자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119를 눌렀습니다. 저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혼자예요. 분만실.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주세요. 아이 셋이에요. 셋이요? 네, 셋 쌍둥이입니다. 조금만 더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나, 둘, 셋. 긴 시간 끝에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 셋이에요. 간호사가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 셋을 서연 옆에 나란히 눕혀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민찬아, 민호야.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남편분이나 가족분. 간호사의 물음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보호자 없어요. 저 혼자예요. 간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비는 분할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빚.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앞으로 서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는 새아이. 민준아, 민찬아, 민호야. 서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 못 가지. 엄마가 다 해줄게. 퇴원 후 반지하 방은 네 사람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전기세와 월세까지. 돈은 물처럼 새어나갔고 서연의 몸은 제대로 회복될 틈이 없었습니다. 출산한 지 보름밖에 안 됐을 때 서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아기들은 이웃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돌봄비도 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 중 한 명이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화끈거리고 몸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지갑에는 버스비와 라면, 값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서 밤새 아이 옆에 앉아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새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쯤 서연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자주 쓰러졌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건 그때 이미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져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길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119에 신고했고 그렇게 노숙인 쉼터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성우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이혼 후 한성 메디컬은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성우의 이름은 기사에 자주 등장했고 업계에서는 젊은 성공 신화로 회자됐습니다. 하지만 집만큼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 마시다 만 위스키 병, 서랍 속에 숨겨둔 결혼식 사진 한 장. 어머니는 끊임없이 재혼을 권했습니다. 성우야, 김 회장 딸 아직 기다리고 있어. 이번 주엔 꼭 만나보자. 싫어요. 뭐가 싫어?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고 너한테 딱인데. 엄마, 나 그럴 마음 없다고 몇 번 말했어요. 몇 번 맞선 자리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성우는 늘 같은 말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누군가를 만나기엔 준비가 안 돼서요. 밤마다 서랍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늘색 팔찌는 없었지만 사진 속 서연의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현재 병원복도. 성우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까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위자료 입금 기록, 서연의 이력서와 그 뒤에 남겨진 메모들. 그리고 6년 전 자기 앞에 나타났던 그 남자. 재훈아. 네, 회장님. 그때 나한테 와서 서연이 원래 자기 여자친구였다고 말했던 남자. 혹시 찾을 수 있을까? 성함이 여기 있네요. 박상철. 찾아줘. 그리고 그 점집도 어머니가 다니셨던 곳.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재우는 병원 대기실에서 성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또 하나의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됐어? 재우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지독합니다. 첫 번째 서류는 박상철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임미자 여사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이서연 씨 옛 애인 행세를 한 것, 실제로는 사귄 적 없으며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함. 성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두 번째 서류는 사진 감정 결과였습니다. 호텔 출입 장면 일부 프레임이 합성, 원본 사진에 다른 얼굴을 입힌 흔적 발견. 점집은 세 번째 서류에는 점쟁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속인 자격 없음, 신내림 경력 없음, 단순 사기 전과 2차례, 성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집안 CCTV 복원 기록이었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옛날 CCTV를 복원해 봤습니다. 어머님과 이서연 씨 사이에 오간 대화들이 일부 녹화돼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글로 옮겨 적힌 대화가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너 성우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져. 어디 가서도 일 못하게 해줄게. 애 생기면 끝장이야. 그 전에 나가.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시간 되십니까? 성우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이식, 머릿속에서 그 두 단어가 메아리 쳤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거의 내뱉듯 말했습니다. 제 신장을 줄 수 있습니까? 의사가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혈액형,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로 해주세요. 성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실에서 피를 뽑으며 성우는 또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네, 회장님.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할 수 있는 곳 지금 당장 연결해줘. 아이들 거 말씀이십니까? 그래. 민준이, 민찬이, 민호. 셋 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이 셋의 머리카락과 혈액 샘플이 채취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낯선 주사와 면봉을 견뎠습니다. 아저씨, 이거 아파요?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나. 성우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긴 밤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종이 2장을 들고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먼저, 신장 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입니다. 성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적합합니다. 이식 가능 판정이 나왔습니다. 숨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셨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일치율 99.99%, 민준 친자관계 인정, 민찬 친자관계 인정, 민호 친자관계 인정. 그 한 줄 한 줄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네, 아이들이었네. 무릎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대기실 소파에서 졸고 있던 아이들이 소란에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아이 셋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너무 늦었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품에 안겨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성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오랫동안 누르기만 했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저질러 온 사람과 마주 서야 했습니다. 어머니 임미자. 그녀가 사는 고급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임미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성우야.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성우는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뭘 그렇게 무섭게. 그게 뭔데? 어머니가 하신 일들입니다. 임미자가 한 장씩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 자백서, 사진 합성 감정서, 점집 사기 전과 기록, CCTV 대화록, 위자료 입금 누락 및 가로채기네요. 임미자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제가 찾았습니다. 성우야, 그건 그게 아니고. 아닌 게 뭐예요? 성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인정하십니까? 임미자는 입술을 달달 떨다가 결국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생 지키려고 그랬어. 뭐라고요? 그 여자는 안 돼. 도사님이 그랬어. 내 대운 끊어먹는 상이라고. 너를 망치는 팔자라고. 그 점쟁이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이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다 맞췄단 말이야. 임미자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내 아버지 일찍 죽고 나 혼자 굶어가면서 너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그게 지금 이 모든 짓을 정당화합니까? 너는 몰라. 김 회장 딸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재벌가 사위로 더 높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보육원 출신이 뭔데 끼어들어? 성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연을 쫓아낸 겁니까? 그래. 애 생기기 전에 떼어놔야 했어. 그래야 내 인생이 안 망가지지. 하지만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미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6년 전 법원 앞에서 어머니가 서연을 쫓아냈을 때, 그때 이미 서연은 아이 셋을 품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민준이, 민찬이, 민호. 셋 다 제 아이들입니다. 임미자의 다리가 풀리며 소파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어머니가 쫓아낸 건 보육원 출신 매점 아가씨 한 명이 아니라 배부른 몸으로 혼자 아이 셋을 품고 있던 제 아내였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가로챘으니까 취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머니가 전화 돌려서 막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서너 군데씩 일용직 돌면서 쓰러지면서도 일하다가 결국 신장이 망가졌어요. 임미자는 말문이 막힌 듯 숨만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킨 게 아니에요. 성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겁니다. 제 아내를, 제 아이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성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쳤었나 봐. 그땐 몰랐어. 진짜 몰랐어. 임미자가 손을 뻗어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처음으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오늘 이후로 서연이와 아이들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전에 알던 그 어머니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우야, 그렇게까지 말하면 엄마는 나는 어디로 가라고. 성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부름이 복도 끝까지 따라왔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어제보다 조금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커피를 사러 나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임미자가 복도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임미자는 성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휙 지나쳤습니다. 향하는 곳은 서연의 병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성우가 뒤따라갔지만 임미자가 더 빨랐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던 서연이 놀란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닥쳐. 임미자는 서연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내 아들 몸에 칼을 대게 만들어?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빠져 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 입 다물어. 내가 그렇게 나가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야 속이 시원했어? 내가 애들 데리고 나타났으니까. 이 꼴이 난 거야. 그때 난리가 난 소리에 놀란 아이 셋이 문 앞까지 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아이들이 침대로 달려가려는 순간 임미자가 아이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사납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야.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너희만 없었으면 우리 성우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어. 왜 태어났어? 누가 태어나래? 엄마 몸이나 좀 덜어주지 그랬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민찬이와 민호도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으아항. 왜 울어? 울지 마. 시끄러워. 임미자가 아이 쪽으로 손을 뻗으려던 순간 어머니. 성우가 뛰어들어와 임미자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도에서 달려온 간호사도 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그 애들 봐. 쟤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야. 도사님 말이 다 맞았어. 그 여자의 팔자가. 그만하세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톤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임미자가 당황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앞에 서서 자신의 등으로 서연과 아이들을 가렸습니다. 지금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본인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 아이, 이혼한 여자의 애 아버지도 모르는 이혼은 어머니가 꾸며낸 거짓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아버지는 성우는 천천히 돌아서 침대 곁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오늘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민준이, 민찬이, 민호. 셋 다 제 아이입니다. 임미자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쫓아낸 이서연은 그때 이미 임신한 몸이었고 어머니가 막아선 덕분에 위자료 한 푼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성우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임미자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재훈 씨. 성우가 문 쪽에 서 있던 윤재훈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어머니 좀 모시고 나가주세요. 오늘 이후로 이 병원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재훈이 조심스럽게 임미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성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땐 미쳐서. 임미자의 울부짖음이 복도를 울렸지만 성우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아이 셋은 아직도 울면서 성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아저씨, 우리 쫓겨나는 거야? 성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얘들아, 눈물이 차올라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아저씨 아니야. 아이들이 멈칫했습니다. 이제부터 아저씨라고 부르면 서운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불러요? 성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줄래? 아이 셋의 눈이 동시에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빠? 응. 진짜 우리 아빠예요? 성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 새 아이의 눈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아이 셋이 동시에 성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작은 팔들이 그의 목과 허리를 얼싸안았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아이들을 꽉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 역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끊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회사에서의 위치까지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훈아. 네, 회장님. 오늘 조사한 자료들 회사 이사진에게 공유할 준비해줘. 임미자 이 사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시겠습니까? 그래. 회사 돈까지 점집이랑 사기꾼들한테 쏟아부은 것까지 다. 다음 날 오후 한성 메디컬 이사회 회의실. 이사진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한쪽에는 임미자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느 정도 화장을 고친 상태였습니다. 오늘 긴급히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임미자 이사의 비리 의혹 때문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재훈이 준비한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내역, 점집과 사기꾼에게 지출된 돈, 사적인 생활비로 사용된 법인 카드 내역, 위자료 가로채기 및 취업방해 정황. 임미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횡령과 배임입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 돼. 임미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다 돌려줄게. 그러니까. 성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해임 표결 진행하시죠. 잠시 후 이사진들의 손이 하나둘씩 들려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 임미자 이사 해임안 가결되었습니다. 임미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지만 성우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며 성우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수십 번이나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비했던 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조금은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우는 침대 곁까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요. 그렇게까지 미안해. 짧은 두 글자가 병실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뭐가요? 모든 것.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내가 나간 뒤에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은 거, 너한테 한 번도 직접 물어보지 않고 사진 몇 장과 이상한 말 몇 마디에 우리 사이를 버린 거, 6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은 거. 서연의 손등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오늘 다 알게 됐어. 그 남자 어머니가 돈 주고 시킨 거였어. 사진도 합성이었고 점쟁이도 사기꾼이었고 위자료도 어머니가 가로챘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그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난 그게 인정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용기요? 서연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왜 용기예요? 그땐 그냥 겁났어요. 당신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입 열면 내가 회사 다 끝장내 줄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남자 내가 망가뜨려 줄게. 그래서 말 못했어요. 당신 인생 망치기 싫어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얘기도 못했어요. 당신이 날 배신자로 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나 사실 당신 아이 셋을 품고 있어요라고 어떻게 말해요? 성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한 건 나랑 어머니야. 서연은 잠시 말없이 성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색이 바래고 실이 닳아버린 하늘색 팔찌 하나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성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법원 앞 눈밭 위에 내던졌던 바로 그 팔찌. 그날 당신이 던진 거, 당신이 돌아간 뒤에 내가 주웠어요. 눈 속에서 서연은 팔찌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당신은 버렸지만 나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사랑했었다는 마지막 증거 같아서. 성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서 애들한테도 하나씩 채워줬어요. 서연이 미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얘기는 못 해줬어요. 얼굴도 안 알려줬고. 근데 이 팔찌만은 채워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너희 아빠가 한때 엄마를 정말 사랑해줬었다는 거, 그것만큼은 알려주고 싶어서. 성우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사과는 이미 의미가 없을 만큼 늦어버렸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건 계속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한성우 씨 신장이 이서연 씨에게 이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식이요? 네. 현재 이서연 씨의 신장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식이 아니면 장기적인 생존이 어렵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성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당신 신장까지 나 때문에 만약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당신은, 애들은. 서연아. 성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야.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어.
서연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성우가 솔직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할 일 너무 많잖아. 아이들 졸업식도 봐야 하고, 운동회도 가야 하고, 놀이공원도 같이 가야 하고, 나중에 아이들 결혼식도 봐야 하고, 욕심도 많네. 서연이 눈물 사이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겠지? 성우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서연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믿을게요. 수술 진행은 다음 날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그날 밤 아이 셋은 엄마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세 명이 포개져 잤습니다. 성우는 창가에 앉아 창밖 눈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서연이 낮게 불렀습니다. 왜? 고마워요. 뭐가? 심장까지 내줄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간이었으면 그것도 좋지. 둘 다 피식 웃었습니다. 무서우면 내일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내 손 꼭 잡아. 놓지 말아요. 응, 안 놓을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긴 밤을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를 위해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셋이 엄마 침대 양쪽을 붙잡고 따라 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조금. 나도. 근데 우리 용감하잖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복도 끝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싫어. 엄마. 아이 셋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꼭 일어나야 해. 아빠도. 우리 기다릴 거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민찬아, 민호야. 엄마 금방 올게. 울지 말고. 아빠 말 잘 들어. 성우도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들아. 응. 아빠 금방 나올게. 엄마도. 그러니까 서로 꼭 안고 기다려줘. 아이 셋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먼저 서연의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성우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며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실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제가 천천히 들어오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졸리실 겁니다. 10까지 세보시겠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한 순간 서연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바로 옆 성우의 손이 그 손을 찾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꼭 맞물렸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 서연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놓지 말아요. 성우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응 안나.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 아이 셋은 비서 윤재훈의 품에 안긴 채 눈물을 말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엄마랑 아빠 죽는 거 아니죠? 야, 무슨 소리야. 재훈이 최대한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데 절대 안 죽어. 엄마도. 시간은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간, 4시간, 6시간, 10시간쯤 지났을 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윤재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두 분 다 안정적인 상태예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 셋도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살아났대? 아빠도? 응. 재훈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다 살았어. 아이 셋은 서로 껴안고 작게 만세를 외쳤습니다. 며칠 뒤 회복실 창밖에는 이제 눈이 거의 그치고 옅은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눈을 뜬 건 서연이었습니다. 낯선 천장, 링거줄, 그리고 옆 침대에 누워있는 성우의 얼굴. 성우 씨,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살았네요, 우리. 그러게. 살았네. 성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도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허공에서 맞닿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 민찬, 민호가 거의 뛰어들다시피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일어났다. 아빠도. 아이 셋이 각자 엄마와 아빠에게 안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배 아직 아파. 그래도 안을래. 웃음과 울음이 한 방에 뒤섞였습니다. 네 사람 모두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서연과 성우는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날은 아이 셋의 7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약속했던 거 하러 가자. 약속이요? 놀이공원. 아이 셋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진짜? 그날 네 사람은 똑같은 가족 티셔츠를 입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롤러코스터 앞에서 민준이가 외쳤습니다. 아빠, 저거 타자. 난 저거. 민찬이는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범퍼카. 민호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성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 타자. 하루 종일.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먼저 회전목마다 민찬이가 양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싫어. 저기 저 큰 거. 민준이는 저 멀리 보이는 롤러코스터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거. 민호는 범퍼카 앞에서 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야, 순서 정하자. 순서. 성우가 웃으며 말하자 아이 셋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가위바위보. 한참 실랑이 끝에 첫 번째는 회전목마로 정해졌습니다. 서연은 말 모양 의자에 앉은 아이들 허리를 하나씩 잡아줬고 성우는 밖에서 그 모습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엄마, 나 어때? 민호가 말 위에서 양팔을 들었습니다. 위험해, 손잡아. 서연이 허둥지둥 민호의 허리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회전목마가 멈추기도 전에 이번에는 범퍼카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나랑 팀. 아니야, 아빠는 나랑. 아이 셋이 엉켜붙는 바람에 결국 성우는 아이 셋이 번갈아 운전대를 잡는 차에 합승하게 됐습니다. 쿵, 쾅. 다른 차들과 부딪힐 때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운전 못해. 저 차 피해야지. 쟤네 박아. 성우는 웃음 반, 진짜 당황 반으로 핸들을 붙잡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애들이라서. 세 번째는 관람차였습니다. 네 식구가 같이 탈 수 있는 작은 칸 안, 도시 야경과 멀리 보이는 영등포역 불빛이 천천히 눈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우와. 아이 셋이 동시에 창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저기, 우리가 살던 쉼터. 저기, 엄마 쓰러져 있었던데. 야, 그건 좀. 성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턱을 괴고 앉은 성우를 힐끗 봤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예전에는 높은 데 올라오면 떨어질까봐 무서웠는데 지금은 떨어져도 이셋이랑 같이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 성우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걸로 하자. 그렇긴 하지. 관람차에서 내린 후 기념품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민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거 유리 진열장 안에 하늘색 실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걸음도 순간 멈췄습니다. 성우가 서연의 시선을 따라 팔찌를 봤습니다. 평범한 기념품 팔찌였지만 색깔만큼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사도 돼?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똑같은 거 하나씩? 민찬이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성우가 점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4개 주세요. 잠시 후 놀이공원 벤치에 4사람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리 손 줘. 성우가 큰아이 손목에 팔찌를 채웠습니다. 나도. 서연은 민찬이와 민호 손목에 조심스럽게 팔찌를 걸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우의 손목에 팔찌를 채운 건 서연이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가족 같네.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성우는 서연의 왼손목에 감긴 낡은 하늘색 팔찌를 한번 보고 그 바로 옆에 새로 채워진 놀이공원 기념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팔찌와 새로운 팔찌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옛날 팔찌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라면 이건 우리한테 새로 생긴 시간이다. 성우의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아이들 쪽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는 건 바람 때문인 척. 해가 질 무렵 4사람은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 셋은 입 주변에 솜사탕을 잔뜩 묻힌 채 웃고 있었고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가를 훔쳤습니다. 왜 울어, 엄마? 너무 행복해서. 성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자. 4사람의 얼굴이 화면 안에 바짝 붙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내 얼굴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새 집 앞 성우가 준비해둔 아담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아이 셋이 각자 쓸 수 있는 방,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주방. 우와, 내 방이다. 아이 셋이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자기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현관에 잠시 서 있던 서연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마워요. 성우가 서연을 뒤에서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사랑해요, 성우 씨. 나도 정말 많이.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새집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이불이 한 장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 각자 방 있는데 왜 다 여기 나와 있어? 성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민찬이, 민호가 나란히 이불 위에 드러누워 손발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무서워. 새집이라 이상해. 꿈에서 다시 쉼터로 돌아갈까봐. 막내 민호의 말에 순간 공기가 잠시 멈췄다가 서연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4식구 다 같이 여기서 자자. 진짜? 엄마도? 응. 오늘만. 내일부터는요? 내일부터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아이 셋은 만족한 듯 큐브처럼 이불 위에 파고들었습니다. 성우는 거실 조명을 조금만 남기고 껐습니다. 부엌 쪽에서 새집 냄새가
방 쪽에서는 세탁한 이불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났습니다. 서연이 옆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네. 응. 누가 쫓아내지도 않고 월세 밀렸다고 노크하는 사람도 없고. 성우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 깨는 아침은 좀 다를 거야. 어떻게요? 적어도 누구 눈치 보면서 일어나진 않겠지. 아이 셋은 이미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발가락, 3명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팔과 다리. 성우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천천히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서연아. 응. 이 집 우리한테 너무 늦게 온 것 같지 않아? 늦게라도 온 게 어디야? 서연이 손을 뻗어 성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어디선가 지나가는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앞만큼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야 조금 사람 사는 집이 된 것 같구나. 성우는 맑게 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긴 겨울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가운 영등포역 광장에서 시작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새 아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이 가족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느 도시, 어떤 공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이 가족에게 찾아온 봄처럼 긴 겨울 끝에 따뜻한 햇살과 큰 행운이 꼭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